안녕하세요, 여러분. 7강입니다. 184쪽 3번부터 오늘 할 차례죠. 청산별곡의 내용이 무엇인지, 형식은 어떤지, 왜석이 분분한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열심히 설명했는데 잘 들었나요? 이제 오늘은 3번을 같이 할 건데요. 3번은 청산별곡이란 작품과 관련성은 크게 없어요. 단지 천상별곡이 지어진 고려시대의 산문 작품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3번의 작품은 공방전인데요. 이런 작품을 가전이라고 합니다. 작품의 표현 방식에 유의하면서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를 말해보자고 하는군요. 자, 먼저 읽어보기 전에 가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가전이란 여러분 184쪽 여백 상단 부분에 네, 184쪽 여백 상단 부분에 도움말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리고 7강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도 있죠. 그것도 같이 펼쳐주세요. 가전이란 설화에서 탈피하여 우화, 의나 수법을 써서 지은 짧은 산문으로 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건선할 목적으로 쓴 것,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의인하여 썼기 때문에 가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설화란 우리 민족 사이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말해요. 주몽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닌 누군가가 목적을 갖고 직접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 직접 글로 썼다는 것, 이게 설화의 이야기 방식과 차이가 있는 바로 가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전은요, 이 가 할 때 가짜가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저는 전인데 가짜 전이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전이란 뭘까요? 선생님이 준 자료를 보면 전의 개념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사람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내용의 한문 문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위인이다, 본받을 만한 위인이다, 그런 경우 위인전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쓸 경우 뭐 홍길동전, 뭐 장화홍련전 이런 것도 다 전이라는 말이 붙죠. 그 사람의 일대기나 일을 다루고 있으면 전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가전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 혹은 대상으로 사물이나 사물 같은 것을 사람처럼 그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면서도 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전의 특징은 선생님이 준 자료에 가전의 개념이 제시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네, 세 번째 줄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사를 많이 사용하며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그들의 가계를 서술한다 라고 되어 있죠. 특히 마지막 부분은 논평을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계를 서술한다는 얘기는 가계란 한 집안의 계통을 말해요. 즉 그 집안의 혈통을 말하는 거죠. 물건을 의인화했을 때도 그럴싸하게 그 물건의 혈통을 제시하는 작품이 많았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이르면 그 사물의 일대기를 끝으로 그 일대기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을 전해요. 바로 이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담배 피지 마 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잘 통하지 않으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몸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상대방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러면 184쪽 공방전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공방전 전체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일부가 실려 있는 거거든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 읽으면 영상을 다시 진행하세요.
자, 읽은 학생들은 이제 본문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할게요. 먼저 공방전이니까 주인공이 공방이에요. 여러분, 공방이라는 것은 엽전이라는 거예요. 엽전을 이루는 다른 말이에요. 공방은 엽전입니다. 그럼 엽전이 뭐죠? 옛날 동전이고요. 옛날 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도 엽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전 모양, 옛날 엽전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둥근 겉 모양은 둥근데 가운데가 네모 모양으로 뚫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네,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라고 겉모습을 외모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본문 제 첫 번째 줄을 보면요. 공방의 자는 관지다 라고 했어요. 자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은 이름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를 쓰기도 했는데 공방의 자는 관지래요. 근데 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에는 여러분 엽전을 여러 개를 만약에 갖고 다니려면 어떻게 갖고 다녔어요? 그 네모난 부분에 끈을 다 끼워가지고 그 끈에다가 그 동전을 하나씩 끼워가지고 갖고 다녔죠. 돈뭉치를요. 그것을 그 끈이나 그 꼬챙이 이런 것들을 바로 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극 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줄을 한번 봐주세요. 본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관상 보는 사람이 그 공방을 보고 얘기하기를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공방이 엽전이고 엽전은 노쇠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노쇠는 원래 쇠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광물이죠. 광물이니까 산이나 이런 곳에 있겠죠.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들판에 있었다라는 거칠다라는 얘기예요. 쇠는 원래 광물이니까 거친 것이죠. 근데 그 쇠를 다듬어야만 더 부드러워지고 엽전까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네,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부분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두 번째 문단에서요. 그 내용을 여기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돈이 지닌 성질이죠. 돈이 지닌 성질이나 돈이 나라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작가의 눈에서 보고 쓴 부분이에요. 작가의 눈에서 봤다는 것은 작가의 시선, 작가의 입장에서 봤다는 보고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여기 보면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공방에 대해서요. 자, 이 말은 돈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렇게 보고 누군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작가의 시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네.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은 이자의 높고 낮음을 따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 이것은 공업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식을 천대하고 이 말은 당시 농업이 농경국가였겠죠. 근데 농업도
농업보다도 화폐나 이런 것들이 더 귀중하게 여겼다. 또 돈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더 귀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현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공방은 돈을 말하고 돈에 대해서 이 작가는요, 어떤 시선을 보이고 있나요?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본문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요. 선생님도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작가가 비판적인 공방, 즉 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 내용을 만들어서 다루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더 알고 싶은 공방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학생은 선생님 보충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더 꼼꼼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전의 문화사적 의의를 말해보자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다루면서 가전은 잠깐만요 여러분. 선생님이 부르면 또 여러분이 불러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네, 여기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좀 화면이 좀 작으면 더 좋을 텐데. 네, 자,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 우회적 수법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그렇겠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저는, 여기서 가전이란 말 넣어주세요. 가까지 넣어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가전은 후대의 고전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까 여러분 홍길동전이나 장화홍련이라고 선생님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들은 이미 소설이죠. 네. 소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117쪽으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17쪽을 펴주세요. 자, 네,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이 보이죠? 여기 보니까 검정색 막 바위들, 흰색 바위들, 바위산이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자, 그런 깊은 산 중에 한 명의 선비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이죠? 네, 선비 같은 사람. 자, 이 그림과 제 가야산 독서단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질문 2개 한번 같이 봐보죠. 독서를 하기 좋은 공간은 어딜까요? 자, 어떤 곳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먼저 독서를 좋아하느냐부터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아주는 아니어도 독서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해요. 근데 네. 자, 무엇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선생님 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책 보기 좋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아마도 좀 조용하고 차분한 곳 아닐까요? 시끄럽고 번잡한 공간에서는 책을 본다는 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자, 2번째 질문 보죠. 물이 흐르는 깊은 산속에 홀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자, 이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느낌이 날 수 있을 텐데 좀 우선은 물이 흐르는 깊은 산속에 있다면 그 자체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관이 너무 멋지잖아요. 깊은 산속에 물이 흐르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홀로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8쪽으로 이제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메모 잘 해야겠죠? 제목부터 봅시다. 제 가야산 독서당. 자, 먼저 제자부터 봐볼게요. 제라는 것은요, 제라는 한자 여러분 보이죠? 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제라는 한자 보이죠? 여기 제자가 제목 할 때 제자인데 이 제목에서는 제목 제자가 아니라 글을 짓다, 글을 적다 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글을 짓다, 글을 적다. 네, 그렇게 적어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야산이죠. 가야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도 경남 합천군에 있는 산이에요. 가야산 명산이고요.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채치원이 여기 머물렀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가야산 산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독서당이라고 되어 있죠. 독서는 여러분 뭘죠? 알죠? 독서, 책을 보는 것을 독서라고 하는데 당은 어떤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독서당은 뭐 독서를 하는 연구기관 또는 뭐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면 가야산에서 가야산을 독서당에서 글을 짓다.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에서 글을 짓다, 글을 적다 라는 뜻이에요. 제 가야산 독서당. 그러니까 제가 야산독 서당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제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채치원인데요. 채치원 다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죠? 채치원의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좀 더 알아야 이 작품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작가 소개 영상을 선생님이 올려놓았으니까 영상을 멈추고 작가 소개 영상을 보고 오세요. 만약 선생님이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면 그 영상을 선생님이 틀어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잠시 멈추고 그 영상을 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채치원은 여러분 신라시대 사람이죠. 우리가 신라시대 작품으로 찬 기파랑가를 배웠죠. 자, 그것을 배운 다음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바로 연이어서 보려고 했는데 청산별곡을 먼저 진행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다룹니다. 자, 신라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고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성골이나 진골 계급이 아닌 채치원은 관직에 오르더라도 최고 위치나 중요한 자리에는 오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 그런 의욕이나 의지가 좌절된 거죠. 그래서 이 경남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 은거하면서, 즉 숨어 지내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이제 한글 풀이를 한번 같이 여러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부터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자, 여러분 첫 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첩첩한 돌 사이로. 여러분 그 가야산이요. 가야산은 화강암이 많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나 산새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돌이 첩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그 첩첩 돌 사이로 미친 듯 뭐가 내뿜고 있대요. 자, 뭐가요? 자, 겹겹 봉우리에 울린다고 했어요. 아, 무슨 소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다. 자, 지척이란 뜻은 여러분 적으세요. 아주 가까운 거리란 뜻이에요. 아주 가까운 거리. 그러면 사람이 아주 가까이서 말해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무언가 내뿜는 소리가 봉우리 막 마다마다 울려가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자, 여러분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요. 시비란 뜻이 뭐죠? 옳고 그름이에요. 시가 오르시 이제
시비가 옳고 그름인데 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들릴까봐 두렵다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아, 여러분, 이제 혹시 봉우리를 그 막 울렸던 그게 무슨 소리,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네, 바로 물이에요. 근데 물이 막 산을 전체를 울리려면은 물소리가 아주 커야겠죠? 뭐 폭포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 큰 계곡이 있거나 콸콸콸 흐르는 물이 있으면 정말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적화자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천재라고 해도 자연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야, 물아, 너희들 산 이렇게 막 흘러서 소리 안 들리게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가야산에 크게 물소리를 내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에 이 시적 화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내가 물이 산을 둘러싸게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자, 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을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요.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 자, 자연물은 그냥 원래 그대로 그냥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떤 그냥 자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뿐인데, 이거를 인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풀어내거나 표현하는 것, 이것을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적 화자가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이거, 말하는 소리 별로 안 듣고 싶다는 것은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긴 이유는 여러분 작가 영상을 보면 잘 알겠죠? 아직도 안 본 사람은 얼른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을 한 이 채치원이 있는 공간인 이 가야산인 만큼 가야산에 있는 물들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물을 산에게 둘러싸게 했어. 안 들리도록. 왜냐면 나는 시비한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각 줄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첫 줄부터 여러분 적어보세요.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 격렬히 흐르는 계곡물. 여러분, 선생님도 요즘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주말에 막 비가 와서요. 선생님이 지리산에 있는 어떤 그 계곡 근처로 한번 가봤거든요. 와, 물소리가 정말 센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흐르는 물이었는데 막 폭포처럼 물이 막 내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우렁차게 엄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채취원이 그런 공간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시적 화자가 그런 공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정리합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 사람의 말소리를 막아버리는 물소리. 자, 세 번째 줄.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인식이죠. 네 번째 줄.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9쪽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네. 자, 1번 보면 작품에서 흐르는 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영상 멈추고요.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시적화사는 자신의 의지를 막 꺾어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신분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싫었겠죠. 그 사람들도 싫었겠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흐르는 물이 해준 역할은 그런 사람들 차단시켜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시적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는 도구가 되겠죠.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 또는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화자의 의지겠죠.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을 참고해서 시조가자가 어떤 신조인지 추측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부시 사기에서 최치원에 대한 글이 남아있어요. 이건 시대가 다른 사람이죠. 네, 최치원은 신라시대 사람이고 김부식은 고려시대 사람인데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한번 추측해보자고 했어요. 추측이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영상 멈추고요. 자, 여러분, 최치원이 당나라로 간 이유가 신라인 고국에서는 신분의 제약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당나라로 일부러 간 거예요. 당나라로 가서 더 큰 나라 가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포부를 펼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재능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그 신분의 위아래 더 높은 왕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품을 지닌 그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의 의견이 잘 관철되지 않고 나라를 개혁하거나 뭔가 바꾸고 싶어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구나. 자, 이렇게 마음에 상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벼슬길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그만두고 아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자, 심정이 어떻겠어요? 좌절스럽겠죠. 그리고 숨고 싶고요. 마음에 상심이 되었을 거예요. 한탄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스스로 불우하면 한탄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정리했다면 잘 한 거예요. 자, 예시답안 보고만 갈까요? 네, 자연에게 응가하고 싶었을 거다,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말. 부딪혀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숨게 된 것이죠. 이제 최치원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좀 있었겠죠. 자, 여러분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야기한 비평문의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한국 문학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음 활동 해보자라고 했군요. 자, 여러분 여기 이광수가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광수란 작가는 작가인데요. 그 일제 감정기, 우리나라가 일제 침탈을 겪었던 시기에 활동했던 문학가예요. 그런데 무정이라는 소설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나중엔 친일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오명으로 남게 된 작가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문학에 대한 어떤 자신 생각을 적었어요. 한번 읽고 여러분은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2번은 가로 2번의 경우에는 자신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자유롭게 쓰고 1번은 나름의 정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같이 답을 볼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이 글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운 것 무엇입니까? 자, 구몽 중국 문학이다. 최치원도 마찬가지다. 이게 왜요? 다 한문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한국 문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조선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된 것만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네, 작품을 표기한 문자죠. 그 내용이 무슨 문자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작품을 표기한 문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도 그런가요? 그럼 방금 봤던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 이거 중국 문학일까요? 자,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자신 생각을 한번 여러분 적어봤죠? 자,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말해볼게요. 저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문으로 적힌 것은 좀 우리 문학 같지가 않고 우리 문학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포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 생활을 담아내고 싶은데 어떤 걸 쓰겠어요? 영어로 쓰거나 일본어 쓰거나 중국어 갖고 쓰거나 한문 쓰거나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 문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한글이라는 우리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한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채치원이나 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한글 없어요. 물론 구운몽을 쓴 구운몽을 썼던 작가 김만중 씨가 있었을 때는 한글이 존재하긴 했어요.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 한문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도 지배계급인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대부 사람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한글은 언문, 그 한문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최치원 같은 경우, 전몽주 같은 시대 그런 사람들은 고려시대, 신라시대 한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글로 남기려면 한문이나 다른 문자를 빌려와야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자를 한문을 빌려와 쓴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선생님 생각일 수도 있고 선생님도 이제까지 배워와서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한글이 없었던 시대, 그리고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던 시대에는 한문 또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던 표기 문자였기 때문에 우리 문학에 이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뭐 초치원 같은 이런 작품들 다 한국 문화 제외해버린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많은 작품들, 멋있는 작품들, 또한 귀한 작품들을 많이 잃게 될 거예요. 네, 문자는 겉모양은 한문이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고유한 것들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학 작품, 이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고요. 필기한 내용들, 가전, 아까 배웠던 184쪽, 그 다음에 118쪽, 119쪽 정리된 것들 여러분 2장에 사진 찍어서 여러분 카페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